나는 제레미 벤담입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법과 도덕, 정책과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위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내가 보기엔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인간은 두 개의 주권자, 곧 쾌락과 고통에 지배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결국 그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철학자나 목사, 입법자나 법관, 누구든지 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나는 공리주의라는 관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리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며 정치적으로도 좋은 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그 결과가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 결과가 고통을 낳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단지 철학적 선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실용적이고 계산 가능한 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분석될 수 있고 도덕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인간의 감정, 행위, 결과, 동기, 처벌의 효과까지 모두 측정 가능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쾌락, 고통 계산법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은 얼마나 강렬하며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그 행동이 얼마나 확실하게 결과를 낳는가? 그리고 그 행동이 또 다른 행위를 불러올 가능성은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는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 혹은 입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들으면 너무 계산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도덕성과 감정조차 일정한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무질서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요소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는 입법의 기준도 철저히 공리주의에 따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법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하는지 고통을 줄이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입법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과 법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도덕은 개인의 영역이고 법은 사회의 규범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나는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이란 결국 인간 사이의 고통과 쾌락을 조절하는 행위의 원칙이고 법이란 그러한 도덕 원칙을 제도화한 장치입니다. 그러니 법은 도덕 위에 세워져야 하고 도덕은 공리라는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썼을 당시인 1780년대 세상은 여전히 전통과 신앙, 계급과 특권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법은 군주의 명령이나 귀족의 이익을 반영했고 도덕은 종교의 교리에 종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경험, 고통과 쾌락이라는 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한 철학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을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이 책의 서문에서 말했습니다. 선한 법이란 인간의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법이다. 이 단순한 문장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그 철학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공리, 즉 유용성은 모든 도덕과 입법의 원칙이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어떤 제도, 어떤 법, 어떤 행동이 옳은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그 결과가 고통을 줄이는가, 쾌락을 늘리는가만 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어떻게 그 쾌락과 고통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저 느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쾌락고통 계산표를 제시했죠. 먼저 하나의 행동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면 7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가. 둘째,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셋째, 얼마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인가. 넷째, 그 감정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 다섯째, 그 행동이 반복 가능한가. 여섯째, 2차적인 영향을 가져오는가. 예를 들어, 즐거움이 새로운 고통을 유발하는가. 일곱째,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 이 기준을 가지고 한 가지 행동을 분석하면 그것이 얼마나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지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 순간 도둑은 쾌락을 얻지만 피해자는 고통을 느낍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신뢰라는 질서가 무너져 또 다른 고통이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이 행동은 사회 전체의 고통을 초래하는 비공리적 행위입니다. 반대로 기부라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쾌락과 희망을 줍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도덕적 판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 기준을 법에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벌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영역이니까요. 나는 형벌의 정당성도 오직 하나의 원칙, 즉 공리 원칙 위에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형벌이 부과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형벌이란 본질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벌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의 더 큰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방은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공포심을 유발해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듭니다. 둘째, 재범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는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도덕적 질서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형벌은 그 자체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공의 유용성에 봉사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나는 감정에 호소하는 보복적 처벌에 반대했고 모든 형벌은 이성과 계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 사회 전체가 느끼는 불쾌감과 공포는 오히려 사회적 쾌락을 해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관대하면 억지력이 떨어지고 범죄가 늘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쾌락과 고통의 균형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나는 실제로 영국 사법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도둑질 한 번으로도 교수형에 처해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것은 범죄보다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공리주의적 기준으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문, 추방, 인신구금 같은 형벌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법을 어겼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는 방식이라면 그 법은 선하지 않은 법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도덕 판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봤습니다. 동기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단지 행동을 유발하는 에너지일 뿐이죠. 탐욕이나 야망 같은 것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행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명예욕 때문에 병원을 세웠다면 그 사람의 동기는 자랑일지라도 결과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 그 행위는 공리주의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리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납니다. 도덕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고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며 정의는 추상 개념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의 수량적 분석으로부터 도출됩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도덕의 기하학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지만 나는 측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시도해보면 우리는 충분히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단지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형법, 민법, 행정법, 복지제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금제도는 공리주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수에게 약간의 고통을 주더라도
그것이 다수에게 큰 쾌락과 복지를 준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인간의 모든 행위, 제도, 도덕, 정치, 법률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유익한가입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도덕과 입법의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은 공감이나 직관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과 분석,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174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나 역시 어릴 때부터 법률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신동이었다고 말하곤 했죠. 3살에 라틴어를 배웠고 12살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나는 늘 느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실제 세상의 법은 왜 이토록 다른가?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제도들을 나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악이라 부르는 것이나 빈민을 단속하는 방식, 형벌의 잔인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법은 분명히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법이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나는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을 집필하기 시작한 건 17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고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으며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국의 거리에는 여전히 굶주린 아이들과 억울하게 처벌받는 빈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왜 법은 여전히 군주의 권력과 종교의 도그마에 머물러 있는가? 왜 입법자들은 사람들의 실제 삶과 고통을 외면하는가?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성과 쾌락과 고통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입법의 기준을 다시 써야 한다고. 내가 이 책을 쓰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수없이 고쳤었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철학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냉정하게 인간을 수치로 바라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나는 곧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간 존중은 감상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계산에서 비롯된다고요. 내 책은 처음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덕은 숫자가 아니다. 감정이 없는 윤리는 비인간적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책이 받아들여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을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사회는 결국 유용성과 결과를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후에 나는 수많은 개혁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형벌제도 개혁, 감옥 설계, 여성 권리 옹호, 동물 권익에 대한 글까지도요. 나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내 철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공리주의는 내게 하나의 도구였고 그 도구로 나는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크고 작은 결정들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늘 쾌락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철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질문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선택이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 질문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나의 철학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리주의를 가리켜 인간의 삶을 너무 기계적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수량화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복잡성과 존엄을 무시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인간의 감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쾌락은 인간이 공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감각입니다. 이 감각을 기준으로 삼는 철학이야말로 종교나 문화, 계급, 출신을 초월한 보편적인 윤리의 시작이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내 철학은 후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나의 제자이자 계승자였으며 그는 공리주의를 보다 인간적인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밀은 단순한 쾌락뿐 아니라 질적인 쾌락의 차이, 즉 정신적 쾌락의 우위를 강조했고 덕분에 공리주의는 보다 풍부한 철학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사상은 현대 형법과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로 이어졌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형벌의 목적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 복지제도가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공리주의의 연장선입니다. 국가의 법은 군주의 명령이 아니라 다수의 행복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남긴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인공지능, 팬데믹과 같은 문제들은 단순한 쾌락 고통 계산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공리주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완벽한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법과 정책, 제도, 윤리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 이것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이 결정은 사회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자세, 그 질문을 근거로 법을 설계하고 도덕을 재정의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내가 남긴 공리주의의 정신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철학적 태도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감정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덕적 혼란을 겪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갈등 속에서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바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도덕과 입법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철학자이자 실용주의자였습니다. 나의 글이 누구의 눈물도 닦아줄 수 없다 해도 적어도 누군가의 고통을 줄이는 제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일은 거창한 이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 질문만큼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유효하리라 나는 믿습니다.